자, 우리 정철이 송민곡을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자, 정철이 송민곡은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양대 시가문학의 두 시가문학 갈래가 있어요. 양대 시가문학 갈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시가문학에 아마 시조가 있을 거예요. 시조 많이 들어봤죠? 네. 평시조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시조와 더불어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시가문학 갈래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뭘까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자, 시조와 더불어서 이 문학 갈래가 양대 시가문학 갈래의 하나예요. 가사 문학 갈래라고요. 가사. 자, 가사 문학 갈래라고 하는데 자, 이 가사는 크게 조선 전기가사, 중기가사, 후기가사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가사와 중기가사와 후기가사를 자, 분류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뭐였을까요? 이거는 문학 분류 기준이기도 하고 자, 일반적으로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자, 이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가 급변합니다. 임진왜란. 자,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져요. 자, 그러면 자, 조선 후기 어떤 상황이 어떻게 급변했길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삼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국토가 조선 국토가 거의 황폐화가 돼요. 자, 조선 국토가 황폐화되다 보니까 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이릅니다. 자, 농민들, 자, 전체 인구의 9할이 넘는 90% 이상이 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생계. 생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생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게 돼요. 상업. 자, 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왜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조선시대의 네 가지 등급 체계,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조선시대의 네 등급 체계, 계급 체계. 사, 농, 공, 상. 사, 농, 공, 상의 계급 체계인데 상인, 즉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가장 아래 계층에 있죠. 자, 농민은 사대부 아래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사대부 아래에 위치해 있던 농민이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에 종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조선 농민들이 상업에, 지금 무역에 종사하고 지역 간의 어떤 장사 또는 국가 간의 어떤 무역에 종사하면서 뭘 많이 벌게 됐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고 조선 후기에 분홍이 많이 증가합니다. 부자 농민. 자, 부자 농민이 많이 증가하면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권력 욕구가 생겨요. 권력.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 자, 그런데 때마침 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양반 사대부 중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한미한 자, 양반 가문들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어떤 상황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벌열 가문이 자제가 아닌 이상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능이 출중해도 과거에서 실력으로는 예를 들어 1등이에요. 자, 그런데 세도 가문이나 벌열 가문의 자제가 아니야. 저 한미한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제는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과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중앙정계에 진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 한미한 어떤 양반 가문의 자제들은 역시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 녹음되는 것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렵나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들도. 왜냐하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벼슬을 하고 국가의 녹봉을 타야 먹고 샀는데 진출 자체를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일부는 소설을 집필하기도 하고 양반 자제의 어떤 가문 중에 소설을 집필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조선 후기 소설들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많이 집필이 됩니다. 작자 미상의 소설들.
자, 그것도 이제 하기 어려운 어떤 처지에 이른 한미한 가문의 양반들은 양반 신분을 팔아버렸어요. 돈을 갖고. 양반 신분을 돈을 많이 번 부자 농민들에게 팔았어요. 자, 그럴 정도의 어떤 사회적 격변과 자, 사회의 어떤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 후기 사회가 급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면서 조선 가사문학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철의 송민곡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조선 전기와 중기와 후기 가사의 내용과 형식과 표현상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조선 전기, 중기, 후기 가사라고 해서 내용과 형식과 표현상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해서 각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여러분이 필기할 필요는 없고 듣기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 조선 전기 가사의 경우에는 창작층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한 계층이 누구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양반 사대부. 양반 사대부들은 그들의 어떤 유교적 윤리의식을 신봉하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했죠. 윤리 시간이 되었죠. 자, 그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면서 유교적 윤리의식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개의 이념이 있었어요. 그 세 이념이 뭐였을까요? 충, 효, 열. 자, 임금에 대한 충성, 자,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건 현대와 맞지 않긴 하는데 지아비에 대한 지조와 절개. 이게 열의 이념이었어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조선 전기가사에 반영돼 있어요. 쉬는 시간 넣어줄래? 도서 신청. 자, 그래서 그런 내용상의 요소들이 조선 전기가사에 반영돼 있어요. 정철의 송민곡에도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충의 요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의 요소가 굉장히 잘 반영돼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내용적 요소에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 언급되어 있듯이 강호한 정적 삶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양반 사대부에게 있어서, 조선 전기 양반 사대부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목표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정기에 진출하여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일. 자,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 목표는 뭐였을까요? 양반 사대부의 두 번째 목표, 삶의 목표. 이것까지 달성하면 거의 완벽한 삶이었어요. 자, 양반 사대부의 두 번째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정기에 진출해서 가문의 이름을 널리 빛내는 일. 자,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자식가지용과 재산을 만들기는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선비 사대부들은 진짜 사대부들은 청빈한 삶을 목표로 삼고 그런 어떤 소박한 삶을 추구했었어요. 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삶의 목표는 은퇴해서 중앙정기에서 물러나서 자연에 은거하는 삶.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삶. 자, 자연에 은거하는 삶,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삶이라고 하지만 요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이에요? 그냥 자, 교회에 별장 하나 지어놓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런 어떤 삶.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양반 사대부의 두 번째 삶의 목표도 실제적으로 뭐가 뒷받침돼야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누릴 수 있는 삶이잖아요. 자, 그런 어떤 두 가지 어떤 삶의 목표. 자, 그래서 여기서 강호한정이라는 건 뭐냐면 강호가 강과 호수라는 의미인데 자연이라는 의미예요.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정서.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정서의 내용이 조선 전기가사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선 전기가사의 형식적 특징은 굉장히 짧은 형식을 취합니다. 짧은 형식인 100행에서 300행 내외를 취하기 때문에 짧은 가사 또는 단형 가사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표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조선 전기가사는 가사 마지막 행의 글자 수 율격, 음수율이라고 하죠. 그 글자 수 율격이 여러분 중학교 때 시조 종장의 글자 수 율격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3543 또는 3643. 특히 시조 종장의 첫 번째 어절은 세 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거예요. 자, 그 3543, 3643의 글자 수의 고정된 음수율을 따릅니다. 자, 가사 마지막 행이 그런 고정된 음수율을 따르기 때문에 자, 뭐예요? 조선 전기 가사를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불렀어요. 정격 가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선 중기 가사에는 창작층이 추가가 됩니다. 양반사대부의 중인이라든가 기녀계층이 추가가 되고, 자,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추가 창작 계층은 양반사대부의 부녀자였어요. 자, 그 양반사대부의 부녀자들은 무엇을 노래하느냐? 조선시대에 양반사대부의 부녀자를 비롯한 여인들은 삶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죠, 역사 시간에. 그래서 규방, 그러니까 여인이 거처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했는데 그 규방에 갇혀서 사는 삶, 집안에서만 갇혀 사는 삶을 살았어요. 1년에 공식적으로 외출을 허용한 횟수가 몇 회 안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아니면 친정어머님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 그런 어떤 규방 부녀자의 어떤 삶의 내용을 조선 중기 가사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더불어서 자, 부녀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의 어떤 내용이 조선 중기 가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점들이 있고요. 자, 조선 후기 가사,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아까 사회가 급변했다고 했죠. 자, 그 사회가 급변한 이후에 추가된 창작 계층 중에 대표적인 계층이 이제 역관이라든가 평민 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역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수능에 출제되는 조선 후기 가사 같은 경우 대부분은 이제 두 작품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자, 일본 외국의 통신사를 파견해서 자, 그 일본의 문물과 풍습과 제도 또는 지리 또는 그 국가의 어떤 정치 상황,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노래한 작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행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행문 많이 써봤죠? 그래서 그 기행문을 오늘날 여러분이 쓰듯이 당시 외국, 일본에 가서 그들 나라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상을 느낀 점을 가사 작품으로 남겼어요. 자, 또 청나라에도 갔어요. 청나라의 조선통신사가 파견돼서 또 청나라의 문물, 풍습, 환경 또는 정치 상황, 자, 이런 어떤 요소들을 담아낸 작품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쓴 작품이 일동장유가라는 작품이 있고요. 자, 청나라에 가서 쓴 작품이 연행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조선 후기 가사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가사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형식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가 짧은 양식을 취했다면 조선 후기 가사는 긴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1000행에서 3000행 외의 긴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또한 더불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사 마지막 행의 음수율, 고정되었던 음수율이 파괴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의 마지막 행의 글자 수 율격은 3543 또는 3643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조선 후기에 그 글자 수의 율격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격 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조선 전기 가사를 공부하기 전에 가사 문학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정철이 송민곡 작품을 볼 텐데요. 자,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속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책이나 아니면 문학 작품들을 볼 때 속편이 있죠. 속편이 있으면 어떤 편도 있어요? 전편도 있죠. 자, 그래서 속편과 전편으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송민곡도 원래는 정철이 지은 가사 문학 작품 중에 사민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작품에는 실려있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사민곡의 속편 작품인 송민곡이 실려있어요.
자, 그러면 속자는 여러분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인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미인. 그럼 미인이 누구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직역이 되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의 미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임금이나 군주를 의미해요. 자, 여기서 시가에서 보통은 임금이나 군주를 의미해요. 자, 대부분은 임금이나 군주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 송민곡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노래 불렀느냐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임금, 군주에 관한 곡이란 거예요. 임금과 군주에 관한 속편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시작하면 대가는 되어 각시의 본뜻도 한겨이고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지금 원문이 현대어로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죠. 현대어로 제시가 돼 있지 않고 중세국어의 어떤 양식대로 지금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이런 어떤 원문도 익혀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되기도 하고 현대 풀이를 해주는 교수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대가는 되어 각시라는 것은 저기 가는 저 각시라는 의미예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본뜻도 하구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내가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자가 제시가 된 겁니다. 화자가 어떤 특정 화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 화자를 을려라고 설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자를 을려라고 설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을려의 발화가 제시가 됐어요. 자, 을려, 감려, 병려, 정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편의상 을려라고 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제시된 화자가 을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내가 본 것 같구나라고 해서 지나가는 여인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계속 보면 뭐라고 했어요? 편상 배곡경을 어찌하여 니별하고 했어요. 자, 천상이라는 것은 천상계를 말합니다. 자, 대부분 천상계라고 하면 지상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천상계의 배곡경, 천상계의 배곡경이라고 하면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야, 저기 가는 저 각시가 여인이 내가 분명히 천상계에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에서 본 여인인데 왜 지상계에 내려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천상계에서 선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한 여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추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는 어떤 모티브가 있냐면 적강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적강이라는 것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득죄,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상계에 어떤 선녀나 선인이 있었는데 그 선녀나 선인이 옥황상제에게 큰 죄를 지어서 자, 벌을 받는데 대부분 그 벌이 지상계로 쫓겨나는 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을려가 생각하기에 저 여인이 천상계에 있어야 할 선인인데 지상계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죄를 지어서 내려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강 모티브라고 합니다. 자, 적강 모티브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라고 언급할 수 있다고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선인이 벌로서 지상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어떤 선인이 벌로서 지상계에 내려온 어떤 창작의 화소, 모티브를 적강 모티브라고도 하고요. 자, 모티브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를 쓰기도 하냐면 화소라고 돼요. 적강 화소. 그래서 적강 모티브라고도 하고요. 적강 화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천상계와 지상계의 분리 구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어떤 이러한 분리 구조를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여러분은. 네. 이 하늘인데 구름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게 지상계예요. 여기가 천상계야, 천상계. 근데 죄를 져서 선인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이렇게 적강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구조를 우리가 어떤 구조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라고 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원적 대립 구조. 자, 이원적 대립 구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상계와 지상계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 분리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굳이 알아둘 필요가 있느냐? 수능을 볼 친구들은 이런 용어가 수능 용어로 제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해다 저문 아래 누를 보라 가시냐. 야, 을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려가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을려의 발화가 마무리됐어요. 을려의 발화가.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자인 을려의 이야기, 발화가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을려의 발화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을려 화자, 두 번째 화자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화자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자가 이제 이어져요. 이 두 번째 화자가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 아이고,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요. 첫 번째 화자가 감녀였어요. 감녀, 을려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감녀라고 많이 칭하니까 수정을 할게요. 근데 위에서 을려를 가리키는 감녀는 감녀가 을려를 가리키는 건가요? 잠깐만요.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감녀네요. 감녀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화자는 을려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갑과 을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화자를 을려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화자가 여기서 을려라고 지금 칭했어요. 자, 너이구나. 너구나라고 해서 서로 이제 알아본 거죠. 왜냐면 선계에서 천상계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여이고 너로구나. 이내 사시를 들어보라. 야, 내가 억울한 한이 많이 맺혀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해서 을려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뭐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내 사설을 들어봐라. 나의 하소연을 들어봐라라고 해서 앞선 감녀의 질문에 대한 을려의 어떤 답변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려가 하소연을 합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한 가만. 야, 내 얼굴, 내 아름다운 이 얼굴을 봐. 그리고 나의 어떤 아름다운 이 거동, 행실을 봐라. 자, 이 아름다운 얼굴과 이 아름다운 어떤 행실이 그래서 님은 군주 임금이에요. 자, 임금께서 괴암즉 한 가만. 자, 괴다라는 것은 우리 중세국어의 기본 동사 사랑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괴암즉이 있죠. 자, 여기서 괴암즉에서 기본형이 괴단데 이게 현대어로 풀이하면 사랑하다. 그래서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괴암즉 사랑함즉 하지만 자, 어떤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자, 날 보시고 너로구나, 너 왔구나라고 평소에는 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님이. 그래서 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임금 또는 군주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임금과 군주가 평소에는 나를 반겨줬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를 반겨줬는데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임금님을 철석같이 믿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일편단심 누구? 님, 임금만 사랑해 왔다는 거예요. 자, 군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야 교태야 어자러이 하뒀던디. 내가 자, 어지러이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부리면서
님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는지. 자, 이런 의미요. 혼란하게 했는지. 자,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라고 했어요. 자,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다르구나. 자, 반기시는 낯이 옛날과 다른 것 같구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